생겼습니다. 보통 일본 문제 하면은 그냥 아베가 경제 공격을 했으니까 우리는 싸워야 한다. 혹은 또 조선일보, 중앙일보를 비롯해서 자유한국당 당연히 대책 없이 오히려 분열을 시키고, 예전에 우리가 식민지 근대화론처럼 일본이 오히려 근대화의 안내자였다는 이런 논리를 현대판으로 또 막 주장하는 그런, 여러분 기억하시는 그 이영훈 씨라고 지금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으로 정말 내놓고 이제 친일을 하는 그런 전 서울대 교수인데요. 그 양반이 한 10년 전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정말 반역적인 발언을 해놓고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버젓이 그러고, 그런 사람들도 주의 주장이 거의 난무하다 싶을 정도로 이제 내놓고 막 하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그거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 태극기, 자유한국당의 극우화 이런 거하고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을 그냥 일본 문제로 볼 게 아니고 적어도 크게는 세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이 일련의 정치권의 극우화, 이 추이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극우화 정당으로 지금 극우 정당으로 자유한국당이 가기 시작한 것이 탄핵 이후입니다. 그전에는 저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국정농단 폭탄이 사실은 제일 크게 터진 게 자유한국당 안으로 터뜨린 게 제일 큰 거거든요. 그래서 자멸했고 휘청거렸고 지금도 복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울 때는 긴 호흡으로 정신을 차리고 보수 결집에 필요한 징검다리들을 하나씩 놔야 되는데, 이 어려울 때 태극기적 주장이 득세를 하는 이런 굉장히 그쪽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대선 후에 제가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도 정권을 탈환하는 그런 이제 대선 승리 직후니까 저쪽은 또 그렇게 세게 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소위 말해서 태극기 부대를 지금 이 정도까지 태극기 부대가 행행할 줄 몰랐죠. 그때 제가 페이스북에 자유한국당의 태극기화를 경계한다라는 글을 하나 올렸었어요. 그때만 해도 별로 반응이 없었는데 전당대회 때 황교안 대표가 됐잖아요.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태극기 부대가 대의원으로, 당원으로 조금 입당을 하고, 전당대회 하다 보니까 황교안도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세면포를 치거나 태블릿 PC가 그거 좀 조작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일리 있다고 얘기하고, 탄핵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얘기를 하고, 이런 발언들을 막 해요. 이게 뭐냐? 결국은 우리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 과거에 소위 말해서 진보적 주장이 득세를 하다 보니까 제도권 정치에서 총선에 이기고 대선에 이기기 위해선 가장 큰 게 부동층이나 중도층을 더 많이 데리고 오는, 끌어당기는 이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전략이. 근데 진보 일변도로만 나가게 되면은, 다른 전략적 고려 없이 나가게 되면은 결국 우리 스스로를 굉장히 협착시키고 작게 만드는 그런 한계로 스스로를 가두게 되는데, 자유한국당도 지금 딱 그런 형국입니다. 절대로 25%를 돌파하기 힘든 걸로 스스로를 지금 묶어 세우고 있습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첫 번째, 자유한국당의 극우정당화하고 탄핵으로 폭탄 맞았을 때 긴 호흡으로 가결을 하나씩 놔야 되는데, 그럴 지도자도 주도 세력도 경험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극우적 주장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경쟁적으로 극우적 주장을 하게 되고, 또 내년도 총선 앞두고 저쪽은 공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정말 이 진흙탕 싸움만 남았어요.
그러다 보면 탈당이나 분당에 준하는 사태가 나타날 거고 충분히 예견된 일입니다. 저도 공개적으로 황교안 체제 등장하자마자 분당이나 분당에 준하는 상황들로 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어려움이나 분열을 수습할 만한 지도자가 리더가 없고 주도 세력이 없고 그다음에 경험이 없다. 이게 자유한국당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한 진흙탕 싸움이 예상되는데, 이러다 보면 센 주장이 득세를 하게 되고요. 태극기 숫자가 좀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내에도 지금 상당 정도 소위 말해서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 주장이 중도층이나 보수를 복원하는데 힘든 과정들을 이 양반들은 거치거나 이러질 않고 아주 편한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 때리고 민주당 때리고 그 반대급부로 하다 보니까 점점 극우적 주장들이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친일적 발언, 친일적 사고들이 무조건 문재인 정부 반대편이면 자유한국당 내에서 수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치의 하나의 흐름이고 이성적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정치권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정당의 전략은 이런 것을 예견하고 차단하고 다른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 권리 안내하는 것인데, 자유한국당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당분간 이 길로 쭉 갈 겁니다. 가장 편한 길이에요. 때리는 거, 세게 때리는 거. 그러다 보니까 친북 정권으로 몰고 김정은 없으면 황교안이나 자유한국당은 하루도 정치를 못해요. 뭘 해도 저 김정은 편드는 거라고. 이렇게 극단적인 주장들이 이제 평범한 주장이 될 정도로 자유한국당은 오른쪽으로 완전히 취해버린 겁니다. 그 속에서 일본에 관한 저런 친일적 발언, 신친일적 발언 이런 것들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대표적으로 이영훈이라는 교수가 10년 전에는 그 세상을 그냥 뒤집어 놔서 위안부 할머니 앞에서 사과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베스트셀러 책이 됐어요. 그 친일서. 이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미국의 세계 안보 전략과 일본의 재무장을 통한 패권 야욕이 최근 10년간 딱 맞아떨어져서 일본이 부상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아 영내에서 일본의 안보적 역할이 부상되게 되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고 또 인도태평양이라는 신개념의 일본 중심의 방어막들이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식이다라는 게 미국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막 엉터리였잖아요. 지소미아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졸속으로 합의해주고, 그 다음에 그 위안부 합의도 정말 황당한 합의를 했잖아요. 그것도 미국의 변화된 아시아 안보 전략과 일본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사실 미국이 최소한 방관하거나 심정적으로라도 일본의 편을 들었던 결과입니다. 강제징용 문제는 한 번도 우리가 전 정부나 현 정부나 노무현 정부나 입장이 변한 바가 없는데, 박근혜 정부가 달랐던 건 딱 한 가지는 이런 압력, 대외적인 압력 때문에 재판을 연기시켜서 면피하려고 강제징용 문제는 재판 거래를 했던 거죠. 그래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개인 청구를 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에요. 박근혜 정부 입장도 개인 청구권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본의 압력이라든가 미국의 심정적인 일본 동조화가 부담스러우니까 그걸 갖고 싸우고 헤쳐나갈 생각은 안 하고 대법원 재판 연기라는 이런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거 하나가 다른 거고요. 입장은 똑같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은 있다. 그리고 일본도 똑같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일본의 재판부도 개인 청구권의 실체는 있다. 다만 우리하고 이번 우리 대법원 판결하고 다른 것은, 그러나 배상 신청을 하지 말아라. 이게
배상 신청은 안 된다. 이게 일본 재판부다. 그리고 일본의 외무성 관계자들도 개인 청구권이 있다. 그 다음에 지금 고노다로 외무대신도 작년에 의회에서 막 물으니까 개인 청구권은 있다. 그러나 배상은 65년도로 끝났다. 이렇게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은 왜 배상 청구권의 실체를 인정하냐? 우리한테는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한테는 안 된다 그런 논리는 딱 하나예요. 65년도에 개인 배상 안 했는데 그걸로 끝났다고 이렇게 어거지를 쓰는 건데 실체적으로 국가 간의 보상 합의가 끝나도 개인은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국제인권법이 생긴 이후로는 특히 불법적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서 개인 청구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 그것이 아주 기준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한테 그러면서 왜 자국 내에서도 개인 청구권은 있다라고 얘기하냐? 거기는 히로시마 원포 피해자가. 그래서 그 양반들도 이 개인 배상하라고 하니까 그거는 미국하고 해라. 그러나 청구권은 있다. 이게 일본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베리아에 강제에 수용됐던 일본인들 뭐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의 경우에도 강제징용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미쯔비시나 후지코사가 일본 기업이 배상을 했어요. 2017년도까지. 그 다음에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서도 배상 신청을 하니까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배상하라고 판결을 합니다. 2000년도에. 그런데 똑같은 시간에 독일의 슈레더 총리가 정의기억재단인가를 만들어서 6조 7천억을 조성해서 89개국 강제노동한 사람에게 배상을 해서 2007년도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미국 연방법원에서는 2003년도에 야 캘리포니아 법원 니네 틀렸다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배상이 지금 독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때 독일 나치와 그 동맹국의 배상 문제인데 그 동맹국은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도 재판 과정에 배상을 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중국도 배상을 했고 미국에서 소송 일어나는 과정에서도 일본 기업이 배상을 했는데 한국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국의 재판부도 외무대신도 또 외무부 관계자도 개인 청구권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독 우리한테만 이러는 겁니다. 그걸 65년 한일협정으로 인권 침해나 불법적 상황에 대한 배상은 누구도 어떤 정부도 대신할 수 없는 이것을 65년도에 끝났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하고 우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 변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베 프레임이에요. 마치 우리가 약속을 안 지켰던 것처럼 박근혜 정부도 개인 청구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재판결에서 연기하는 이상한 짓을 했을 뿐이고 문재인 정부는 상권 분립하여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터치할 수도 없었고 터치할 생각도 없었고 그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미국의 안보 전략의 변화와 패전 이후에 전쟁할 수 없는 나라, 교전할 수 없는 나라라는 일본 현행 헌법 구조 때문에 일본이 패권 야욕을 다시 불살르기가 어려웠는데 아베 집권 이후에 헌법 개정을 통한 재무장 아시아 패권의 꿈을 그 야욕을 구체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것과 미국의 중국 견제나 아시아 안보 체계에서 일본의 역할의 부상은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집니다. 박근혜 정부는 굴복했고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틀을 짜기 위한 큰 움직임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베의 헌법 개정을 통한 재무장, 그를 통한 패권 국가로의 야욕의 가장 큰 걸림돌은 한반도 평화입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를 만들기 위한 비핵화, 제재하나 기타 등등의
남북미 간에 아주 큰 흐름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형성이 되는 것. 이것이 아베로서는 가장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패권국가로 부상하는 일본의 꿈의 가장 큰 걸림돌인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 왜냐하면 한반도는 이 평화체제로 돌입하는 순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역동적이고 큰 힘을 갖는 그런 이제 지역이 되는 겁니다. 한반도. 그래서 그렇게 되면 미국도 한반도의 가치나 실제적인 어떤 역할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일본 패싱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패싱이 구체화됐는데요. 이후에 항구적 평화체제로 그 입구에 들어가는 순간 일본의 포지션은 훨씬 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서로 물려있는 상관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때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가 소위 얘기하는 한국 경제의 도약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에 제가 요거까지는 이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1989년까지 세계 50대 기업 중에 일본 기업이 38개였어요. 은행, 건설, 전자. 우리 그때 89년 전이면 30년 전이잖아요. 제가 26살 탱글탱글했어요. 그런데 30년 전에 일본은 넘을 수 없는 벽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소득도 우리보다 한 4배 정도 차. GDP 당연히. 그리고 산업 약진이나 기술 이런 것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일본에 경제적으로 종속됐다 싶을 정도로 비교가 안 됐던 거예요. 2018년 작년에 세계 50대 기업 중에 일본이 몇 개 있을까요? 아시는 분? 대충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맞는 분들에게, 맞히시는 분에게는 제 지역구 바로 길 건너에, 제가 송파을이고 길 건너가 송파갑입니다. 송파을에는 옛날 롯데호텔, 롯데 놀이동산 있잖아요. 어드벤처 이런 게 있고요. 길 건너 송파가면은 123층 롯데타워가 있습니다. 요거 맞히시는 분에게는 롯데타워를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상품입니다. 자, 89년도까지 38개의 50대 세계 기업에 들어있던 일본 기업이 작년에 몇 개 들어있을까요? 걷기 싫어하시는구나. 하나 정답입니다. 도요타 하나 들어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도요타 하나 들어있어요. 우리가 알았던 뭐 미쓰비시, 산요, 소니, 10대 일본 전자회사 다 합쳐도 1년 영업이익이 30조밖에 안 돼. 삼성이 60조. 전부 왕년의 전자 우리 아이고 소니 아시잖아요. 녹음기 하나 하나 카세트 하나 가지면은 폼 잡고 말이야. 참 대단했죠. 다 10개 전자회사 다 합쳐도 삼성 반밖에 안 돼. 그래서 일본 경제의 턱밑이 아니고 턱 앞까지 한국 경제가 와 있는데요. 일본 경제의 내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안. 일본은 뭘로 먹고 사냐? 첫 번째, 도요타 하나뿐이 없어요. 두 번째, 추락한 전자회사. 근데 숫자는 많아. 한 10대 회사는 그래도. 그런데 이게 다 합쳐봤자 삼성 절반도 안 돼. 그래서 요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관광으로 먹고 살고. 그 다음에 뭐냐면 아베 정부의 돈 찍어내기로 국가 부채가 230%예요, GDP에.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가 부채가 얼마죠? 39%.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일본. 그것도 압도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부채 지면서 돈 풀어서 그냥 사람들 착각시키는 거, 이 정책하고 마지막 네 번째로 뭐가 남아있냐면 관광이에요. 관광은 얘기했죠.
소재 부품 제조, 장비 산업. 그래서 반도체를 기준으로 보면 반도체 라인은 세계가 한 공장이에요. 한국에만 공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일본에는 소재 공장이 있어서 한국에서 반도체 만들고, 이 반도체가 애플이나 이런데 완제품들을 만드는 하나의 생산 라인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반도체로 폭망한 거 아니에요? 80년대까지만 해도 주름 잡다가 그게 이제 유럽하고 일본의 반도체 동맹이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 이 동맹에 넉다운 된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의 74%를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 안 되잖아요. 그렇게 줄어든 거예요. 일본이 산업 규모도 그렇지만 구성 내용이 너무 안 좋아진 겁니다. 50대 기업에서 일본 기업이 하나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90년대 이후로 신산업이 없었다는 거예요. 50대 기업을 보면요, 전부 다 뭐 구글,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그 다음에 뭐 아마존,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산업으로 일본이 크게 진출을 못했다는 거예요. 핸드폰을 못 만들고 안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재 부품 제조 산업이 중심이 된 건데 이것도 매년 수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베가 그걸 때린 거예요. 자기네들 먹고 사는 경제의 4가지 축 중에 하나인 소재 부품 제조, 그것도 매년 수출이 줄고 있는데 그걸 때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발등 찍기라고 한 거고요. 그래서 시간은 대한민국 편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우리가 아팠고 아프지만 한 달 지나 2달 지나면 일본이 손해보게 됩니다. 이것을 못 읽고 7월 1일 날 아베가 반도체 소재 3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때리니까 우리도 놀랬죠. 집채 맞는 바위덩어리가 나를 덮치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리고 기실 민주당 내에서도 야, 시간은 우리 편이고 저거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이 쟤네 주축 산업인데 재발등 찍히고 나중에 우리가 수입 다변화하고 국산 대체하고 해서 일본 기업으로부터 거래선을 바꾸면 일본은 절단난다. 이런 거 그때 7월 1일, 7월 4일 이즈음에는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대통령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피해만 생각하면 항복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냉정하게 분석하고 긴 호흡으로 이걸 대처하면 우리가 이긴다라는 전제를 그때 대통령께서 가르마를 타주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탈당 사태 일어났잖아요. 총선 4개월 앞두고. 그때 김한길 대표 탈당하고 안철수 대표 탈당하고 박지원 선배 탈당하고 문병호, 유성혁, 황주영 의원 막 줄줄이 탈당. 총선 4개월 앞두고 탈당해서 국민의당 만들어져서 분당되면 총선은 절단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 우리가 이겼잖아요. 왜? 그걸 예측하고 부정치하고 봉합하지 않으면 탈당할 수도 있고 당이 깨질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봉합하지 않는 게 새정치다. 정말 그 정치적 신하자고 실합니다. 문재인 대표께서 저한테 사무총장 하라고 할 때 제가 조건이었어요. 절대로 그 정치 봉합하지 말고 혁신을 택해달라, 약속해달라. 문재인 당시 대표가 약속했어요. 그래서 온몸을 바쳤어요. 저도. 그래서 인재영입 준비하고 온라인 입당 준비해서 탈당 분당 과정에서도 지지율이 반등하는 정말 처음 목격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때 사람들이 저에게, 그리고 저 불출마했어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저한테 불세출의 사무총장이라고 그랬어요. 믿거나 말거나. 이번에요, 실제로 대통령님의 그 진단하고 저하고 너무 똑같아가지고 제가 막 거의 사고 치다시피 막 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역대 특위 중에
글쎄 특위위원장으로 제가 아무도 인정 안 하는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많이 넘어갔네? 막 넘겼구만요. 자, 넘기셨으니까요. 자, 요거는 항상 제가 어디 강연 가면은 앞장이 이겁니다. 이거는 실물과 사진을 헷갈리지 마시라는 저 위기가 오고 있어요. 여러분 최저임금하고 52시간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진다.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경제가 최저임금으로 그냥 어렵다고 얘기하는 사람이면 내일 망할 것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최저임금 하나로 한국 경제가 그렇게 될까요? 영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대선 때 홍준표 후보도 유승민 후보도 문재인 후보도 전부 최저임금 만원 시대를 공약을 했어요. 그거를 하다 보니 차이는 유승민 문재인 후보는 2020년까지 만원, 홍준표 후보만 2022년까지 2년 차이 나는 거 빼고는 똑같아요. 그런데 저는 최저임금을 늘려서 소득을 더 주고 이러다 보면은 기존 경제구조하고 충돌하게 되니까 아픔이 있는 거죠. 그거는 오케이. 그러나 마치 경제가 최저임금 때문에 망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의심을 해야죠. 다른 요인이 이런 어려움 속에 다른 요인이 또 있는 거 아니냐, 더 큰 요인이 있는 거 아니냐 의심을 해야 되는데요. 저쪽은 최저임금 52시간 때문에 망한다고. 우리는 방어가 잘 안 되니까 어렵긴 어렵다 하고 입에 자꾸 채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욕탕에서, 복덕방에서, 인터넷에서, 미용실에서 다른 얘기,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를 그걸 해줘야 된다. 노무현 대통령 때 경제가 제일 좋았잖아요. 돌아보니 그때 제일 좋았어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경유착 안 하고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키우겠다고 하고 부양책을 안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렇게 경제 뒤돌아보니 좋았던 시절이에요. 통계로 입증되잖아요. 그 좋았던 시절에 경포대,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라고. 그때는 방어할 힘도 없었어요. 지지율이 낮아가지고. 기억나시죠? 그때도 우리가 어떤 사람은 목이만한 목소리, 어떤 사람은 고개 빳빳이 들고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한국 경제 IMF로 나라 절단할 뻔했고, 그때 우리가 김대중 정부가 국민들이 금목걸이, 금팔찌 팔아서 정말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IMF 탈출한 나라. 그 후유증을 지금 받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 기업들 부채 비율이 600%, 800% 많은 데는 1000% 그랬어요. 지금은 전부 100% 미만이에요. 그래서 인기를 못 얻어도 한국 경제 기초 체력 튼튼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양책 안 써서 인기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얘기했잖아요. 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경제 안 좋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아무 얘기도. 그리고 정부에서 경제 어렵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부족한데 사실상 위기가 왔다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해야 된다고. 세계 경제에 위기가 왔습니다. 따라서 한국 경제도 위기가 온 거예요. 그리고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글쎄요, 어려움의 부분적 내지는 한 가지 현상일 수 있는 최저임금과 52시간 문제로 말고는 공격하는 사람들도 뭐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그 위기를 찾아보자고요. 마차이고요, 자동차입니다. 마차 아시죠? 없어졌잖아요. 저게 중요한 이동수단이고 운송수단이고 밥벌이 수단이었어요. 마차. 그런데 자동차 나오니까 마차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마차를 없애버린 자동차예요. 마차와 자동차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난리가 났죠 그때. 마차로 먹고 살던 사람들이. 그래서 자동차를 만들어 놓고도 자동차 규제법이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 속도를 제한한다든가 넓은 길을 못 다니게 한다든가.
그게 붉은 깃발. 그래서 마차는 없어졌어요. 이제 어디 유물전시관이나 박물관에나 가 있는 거지 없어졌어. 그래서 이걸 대체제라고 해요. 난리 났는데 지금은 이 대체제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이거 다 대체제입니다. 온라인, 블록체인, 이 중간자를 없애는 거예요. 인공지능, 사람을 대체합니다. 온라인 쇼핑, 오프라인 매장을 대체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사람이 운전을 안 한대요. 그냥 차가 알아서 가요. 그러면은 사람이 운전을 해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택시 운전, 뭐 운전기사 뿐만이 아니고 자율주행 차가 나오면은 차를 많이 살 필요가 없어요. 10명이 10대 사는 걸 10명이 한두 대로 그냥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공유하는 그런 이제 시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책도 보고 업무도 보고 잠도 자고 영화도 보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상품권 하나 날리겠습니다.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면허증을, 운전면허증을 사람한테 줘야 됩니까? 자동차한테 줘야 됩니까? 요거 맞히시는 분은요, 결혼하신 분은 부부가, 안 하신 분은 애인이 없는 분은 형제나 친구하고 롯데타워 123층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상품. 자, 사람한테 줄까요? 자동차한테 줘야 될까요? 사람이 면허증 없어도 자율주행차를 타고만 가지. 자, 사람한테 그래도 줘야 된다. 손 들어. 착한 사람이요? 차 안 사도 차가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경우 어떻게?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동차한테 줘야 된다. 면허증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면허증이 필요 없다. 면허증이 필요 없다. 손 안 드신 분들은 뭐예요? 근데 저도 모르겠어요. 연구해야 되잖아요. 이 문명이 이 정도예요. 사람한테 줘야 될까? 자동차한테 줘야 될까? 면허증을 아예 없애버릴까? 이 대비를 하지 않으면 혼란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사람한테 주는 거는 글쎄, 야, 그래도 차가 운전하는데 차가 잘못하면은 차가 딱지 끊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막 헷갈리잖아요. 그러나 최소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면허 시험 보고 관련 공무원이 그거 진행하고 하는 거는 없어지거나 대폭 줄어들겠죠. 그 제도가 바뀌고요. 인력 재편이 바뀌고요. 거기에 또 물리는 세금 있잖아요. 세금 구조도 바뀔 것 같아요. 재설계를 해야 돼요. 더 큰 거는요, 저 자율주행차하고 AI 두 개가 제일 커요. 다른 것도 뭐 융복합하면서 기존 산업 대체해버리고 없애버리고 하지만 자율주행차가 왜 무섭냐 하면 여러분,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를 생산해서 먹고 살잖아요. 근데 앞으로 정의선 부회장이 인터뷰한 거예요. 뒤에 나와. 앞으로 자동차를 많이 안 살 것 같아서 우리는 서비스 플랫폼 사업으로 바꿀 거다. 해서 현대자동차가 실제로 카쉐어링 회사나 빅데이터 관련된 자동차 서비스 산업으로 이동하는 데 관련된 회사를 인수하거나 투자하는 것을 지금 막 하고 있어요. 아, 이건 곁다리고 도요타는 안 돼. 뒤에 나오지만요, 이번 한일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국민이거든.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했잖아. 일본은 민주주의를 자기 힘으로 만들어간 것이 아니고 패전국가 일본이 군국주의를 못하게 하면서 평화헌법 만들고 이러면서 형식적으로라도 민주주의 국가로 밖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민주주의를 국민들이 만들어 왔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 디지털 융합 문명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2008년도에 80만 대, 재작년 기준으로 5천만 대의 스마트폰 보급률.
자유자재로 이 세계를 헤엄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 만들고 촛불로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잘못된 정권 끌어내리고 조기 대선 만들고 정권 교체하고 세계에서 뭔 놈의 이런 혁명이 있냐고 다 공부하고 부러워했던 게 대한민국 아니에요. 이 차이가 큰 겁니다. 일본은 수동적이고 피동적이고 겉으로는 국가에 충성하는 것 같지만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이것을 모아내고 때로는 실천할 수 있는 국민적 에너지와 능력이 없는 나라예요. 그게 결국은 분수령인데요. 토요타 얘기하다가 왜 이 얘기하냐면 토요타가 자동차 서비스 플랫폼 사업으로 전환하고 싶어도 일본이 이게 안 돼요. 모바일 유저나 이런 분들이 생활화되어 있지가 않고 시장 형성이 안 돼 있어서 대한민국에 비하면 쫙 떨어지니까 계속 자동차 생산으로 먹고 살아야 돼. 테스트 시장이 없어요. 그래서 토요타는 매우 어려워진다고. 아무튼요. 그래서 이게 다 핀테크도 마찬가지예요. 최근 한 달 동안 은행 지점에 점포에 다녀오신 분 있어요? 뭐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등. 최근 한 달 동안 은행 다녀오신 분. 한 분 계세요. 최근 일주일 새에 다녀오신 분. 은행 안 가요. 10년 전에 비해서요 95% 줄였다는 거예요. 은행 방문하는 사람은. 전부 온라인으로 그냥 끝내버리고 온라인으로 처리해버려요. 그래서 은행 점포 줄여야 돼요. 그런데 정부에서 좀 기다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어르신들이나 그래도 가시니까 불편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저거 줄이게 돼요. 그럴 거 아닙니까? 점포 하나 유지하려면 인건비에 보면 그래서 일자리가 저거 대폭적으로 줄게 돼 있는 첫 번째 분야가 금융. 거의 대체하는 거. 자, 그래서 이런 게 마차와 자동차 하나 가지고도 난리 났었는데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지금. 이 4차 산업 문명은 자꾸 일어나면 그냥 진화되는데 이 거대한 융복합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면서 한 가지 특징을 갖습니다. 그 한 가지 특징이 중간자를 대폭 없애버려요. 중간자. 자동차를 현대에서 생산을 해야 자동차 딜러도 있고, 그 다음에 하청업체, 수백 개 하청업체가 있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소재회사, 부품회사, 장비회사, 그 다음에 뭐 별거 다 있죠. 그 다음에 카 액세서리 파는 거, 또 아까 얘기했던 면허시험장, 거기 종사하는 사람, 그런데 말이에요. 자율주행차 하나로 엄청나게 새로운 산업은 나오는데 일자리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4차 산업 얘기하는 분들 전문가들에게. 그래, 대체 산업이 나오고 새로운 일자리가 나오는데 없어지는 산업, 없어지는 일자리하고 양적으로 쌤쌤 되느냐. 다 그래요. 양적으로 준다고. 줍니다. 여기에 문제가. 그래서 공통점 하나는 중간자를 없애는 문명이에요. 중간에 먹고 사는 사람은 중간 일자리. 일자리는 거기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중간자를 없애는 산업문명, 산업혁명에 근데 이게 역대 산업혁명하고는 성격도 다르고 속도도 비교가 안 돼요. 보통 산업혁명 60년이나 80년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이건 눈 뜨고 나면은 그냥 확확 바뀌어버려요. 보실까요? 어떻게 바뀌어요? 자, 온라인 매출이요.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온라인 매출. 그 중에 1등이 가구야. 이해가 안 가잖아요. 가구 옛날에 우리 그래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말이야. 할 때 뭐 또 시어머니도 또 뭐 가구 좀 해줄까 하고 가구 단지 가거나 뭐 이렇게 가서 백화점 가서. 안 해요. 온라인으로 산대요. 근데 그 부피 큰 것을 왜 온라인으로 사냐 했더니 과열 경쟁이 돼가지고 가격이 싸다는 거야, 온라인. 가구가 1등이에요, 온라인죠. 그 다음에 전자재. 뭐 이런 거예요. 화장품. 여기 주목할 것이 이해예요. 식음료 시장이 아직 온라인 비율이 낮아요. 음식점 하시는 분 계세요? 자,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최저임금 때문에 우리 장사 안 돼요. 설렁탕 하루에 100그릇 팔았는데
올해 들어서 90그룹으로 줄었다고 말이야. 이걸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데 부분적으로 영세한 자영업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자영업은 수익률 덜 벌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이것 때문에 망한다 이거는 훨씬 더 큰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올라요. 옆에 설렁탕집이 새로 안 생겼는데 100그릇에서 90그릇으로 줄었어. 마트가 새로 안 생겼는데 매출이 작년 대비 20% 줄어. 제 친구도 그래요. 이게 어디냐? 경기 탓도 있지만 나눠 먹는 게 있는데요. 그게 온라인 식당. 간판도 필요 없고 식탁도 필요 없고 그냥 주방만 놓고 대로변에 안 나오고 뒷골목 2층 3층 지하에서 주방만 놓고 영업허가 얻어가지고 요기요 배달의 민족에 올려서 온라인으로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근데 비중이 가구나 다른 거에 비해서 전체 판매량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은 식음료가 좀 적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엄청나게 늘어나면 음식점들이 영문도 모르고 매출이 떨어지고 문 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구가 급감되는 것과 맞물리면서 소비자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인구가 줄어들면. 그러면서 온라인 비중으로 높아지면서 기존 음식점, 자영업 매장들이 나눠 먹기를 하는데 많이 뺏기게 되면요. 공실이 나는 거예요. 공실. 그래서 저는 건축 면적 많이 해서 높이 짓고 최대한 많이 짓게 하려는 게 옛날의 개발 방식이잖아요. 앞으로 향후 10년 안에 엄청나게 공실 나옵니다. 일본에 지금 빈집이 480만 채.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잖아요. 이거 세계별 대목. 우리 부동산 정책에서도 참고해야 될 대목입니다. 자, 그럼 보고요. 빨리 가겠습니다. 전체 국내 소비 판매 시장이 500조예요. 구두, 핸드백, 가방, 뭐 이런 거. 이 500조 중에 온라인이 이미 작년에 113조를 돌파했어요. 25%를 돌파. 근데 이 그래프 저 각도를 보세요. 장난 아니잖아요. 계속 늘어나. 온라인이 늘어나면 다른 건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는 딱 있죠. 뭐냐? 일자리가 줄어든다. 일자리 개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위기예요. 정부한테 일자리 왜 많이 못 늘리냐? 여기에서 선전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잠깐 과거보다 일자리 증가율이 일자리가 줄은 게 아니고 일자리 증가율이 줄은 거예요. 근데 지금 회복을 했죠. 지금. 그러나 앞으로 또 일자리 문제는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누구도 늘리지 못하는 걸로 속도 있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왜 실업률 제로인지 아시죠? 노동 생산 인구가 거의 막 이렇게 돼가지고 한국에 일하는 사람 인구가 가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을 정도로 생산 인구가 줄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놀랍죠. 자, 그러다 보니까요, 미국의 부동의 50년 백화점 매출 1등 시어스가 작년 10월 28일 날 도산합니다. 못 닫았어. 온라인 매출 때문에 파산 신청, 라디오 샤프, 전자제품 유통회사는 파산 신청 계획 발표. 메이시스라는 백화점 1만 명 감원 추진 63개 매장 폐점. 미국 제일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어요. 온라인에. 한국도 제가 작년 초부터 그랬어요. 이마트는 이제 폐점이 속출할 거다. 지금 폐점 발표했잖아요. 온라인 매출이 늘고 온라인 시장이 커지면은 오프라인 매장이 매출을 주는데 전기세 똑같고 인건비 똑같고 그러면 수익률 떨어지면은 문 닫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 이마트, 그 다음에 신세계, 뭐 이런 백화점. 신세계도요, 인천서 7천억 펑크 내고요. 저 울산 가면 신세계에서 또 백화점 짓겠다는 거 계획 취소하고 막 그랬어요. 설계 나온 거, 설계하다가 중단한 것도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은 신세계도 어렵구나. 단순히 이 정도가 아니고 이 산업 문명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 신세계와 같은 굴지의 유통 기업에서요,
불과 3년 전에도 이런 사태를 예측을 못했으니까 땅 사서 백화점 늘리겠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근데 3년 만에 보니까 이게 장난 아니라고 계획 취소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세계와 같은 큰 회사에서 이 속도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적어도. 이 정도로 엄청나고 빠르게 오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그 정의선 회장의 얘기입니다. 중앙선대위에서 지난달 인터뷰한 주력 소비층인 밀레니얼 세대는 뭐 20대라고 합시다. 90년대 세대, 뭐 80년, 90년대. 요건 자기가 자동차 회사 오너니까 아주 최소치로 표현한 겁니다. 한국 사람이 자기가 직접 차를 몰고 다니는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 1일 평균 운전시간, 오너 드라이버의 운전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1시간 반. 근데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1시간 반 타자고 내가 운전 안 해도 되는데 1시간 반 타자고 차 사고 그 다음에 할부 산 사람 또 할부 이자 포함해갖고 할부 내고 보험료 내고 뭐 하고 끌고 나가서 주차할 때 고민하고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 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랬어요. 자동차를 소유하기보다는 공유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앞으로 완성차가 많이 팔리지 않을 거다. 차 팔아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생산업체이기 때문에 최소치로 필요한 겁니다.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차 안 삽니다. 이 얘기를 어렵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플랫폼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현대가 한 5년 늦었어요. 그래도 토요타보다는 나을 거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중간자가 소멸됩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줄어들어요. 일자리가 줄어들면 뭐죠? 세금 낼 사람이 줄어들잖아요. 법인세보다 소득세가 더 많아요. 국가재정에. 그런데 세금 낼 사람이 일자리가 줄어들면 세금 낼 사람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소비할 사람이 그 소비량이 줄어드는 거고 그럼 시장이 축소되는 거 아닙니까? 초독점 시대는요. 뒤에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로봇세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기정사실화되고 있어요. 사람의 일자리를 인공지능 로봇이 대체하게 되면 세금 낼 사람이 없으니까 로봇에게 세금을 물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도 못했던 건데 저는 현실화된다. 국가 재정이 쭈그러들면요. 국가 경제정책의 큰 축 중에 하나가 국가 재정 사업이에요. 이걸로 고용정책도 하고 SOC도 하고 그렇잖아요. 복지도 하고. 그런데 이 재정이 줄어들면 경제적인 타격은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고요. 국가의 지속가능한 정책 전개가 타격을 입니다. 로봇세위원회가 만들어졌고요. 작년에는 주 3일 노동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고용 상태에서도 5일 동안 노동할 게 없는 업종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고용한테인데 인공지능 로봇 때문에 5일을 근무 못하고 3일만 근무해도 된다. 해고는 시킬 수도 없고 시켜서도 안 되는데 고용 상태에서 노동 시간을 줄여달라는 겁니다. 이거 주 3일 노동위원회가 출범했어요. 옛날에 상상 못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52시간 운영하고 있어요. 자, 스마트폰 가입 아까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 중요한 거. 일본과 우리가 지금 경제전쟁에서 혹은 역사전쟁에서 안보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중요한 동력이 저는 이거라고. 우리는 민주주의, 저쪽은 형식적 민주주의를 패전국가 일본이 군국주의 못하게 하려고 외력에 의해서, 외부의 힘에 의해서 민주주의적 형식을 만들어준 거고 사실은 민주주의 훈련이나 경험이 전혀 안 된 일본 국민이기 때문에 군국주의에서 지금으로 그냥 넘어온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민주주의 역사를 한 시간도 가져보지를 않았어요. 일본은. 그러나 제도는 민주주의야. 그러니까 국가에 침묵하는 거예요. 충성도가 높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 민주주의, 실제적 국가주의 비슷한 거예요.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친목과 동조고 우리는 최근에 이 촛불 일본 국민과 기업의 친목과 동조 이것과 촛불은 하늘과 땅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촛불은 에너지, 역동적이고 국민이 오히려 책임지는 그런 촛불입니다. 친목과 동조는 민주주의 훈련과 경험이 1초도 없는 일본 국민들이 보여질 수밖에 없는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모습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2008년도 80만 대에서 재작년 5천만 대를 돌파한 스마트폰 그것도 이 디지털 융합 문명을 자유롭게 이룹니다. 여러분 옛날에 저녁에 침실에 들 때 잠잘 때 어떻게 하죠? 와이프한테 굿나잇 하고 같이 자거나 각방 쓰거나 그거 아닙니까? 요즘에는 와이프한테 굿나잇 하고 마지막 스마트폰 굿나잇 대부분 그러죠. 마지막은 스마트폰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와이프한테 굿모닝 근데 와이프 보기 전에 스마트폰 또 제 와이프도 그러지만 친절하게 세상에 화장실을 같이 데리고 들어갈 사람은 자기 갓난아기 말고는 누가 있습니까? 스마트폰은 데리고 들어가요. 이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십시오. 모바일 참여 주시수가 우리가 1등이에요. 일본 20등. 블룸버그에서 혁신지수 1등, 일본 9등. 자동화 준비지수 이건 뭐 기업 등등에 해당하는 것도 이것도 쳐줘요. 이러니 국민과 국민의 비교에서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20세기 중반 이전으로 비교하면 모르겠으나 지금 이 시대에서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불매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일본으로서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그리고 어저께인가 내가 그저께 우리 신문에서 봤는데 일본 관광객은 늘었대요. 한국에 오면. 뭘 의미하는 거? 다 원인이 있는 겁니다. 이래서 이 엄청난 국민적 에너지, 역사적 경험,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과 실천, 오히려 책임지는 민주주의를 하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전후의 타의적으로 형성된 형식적 민주주의, 실제적 국가주의적 경향들이 비교가 한다. 일본 경제 간단히 볼까요? 왜 우리 경제가 턱 앞까지 갔는지. 아까 대충 말씀드렸으니까요. 자, 10대 전자회사. 아까 얘기했죠. 도요타 10대 전자회사 한 축, 부품 소재 장비 한 축, 관광 한 축. 나머지는 돈 찍어내고 빚져서 돈 푸는 거. 그런 거 없어요. 뭐 있어요? 한번 얘기해요. 없습니다. 여기서 부품 소재 장비 자기들의 중요한 축을 아베가 재발등을 찍은 한국 공격하는 것만 생각했다가 뒤에 볼문 비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초기 단계에 공격한 사람들이 막 포지션 이동을 하잖아요. 한국의 경제 침략을 한 그 수출 규제한 원인을 과거사 문제로 얘기했다가 전략물자 통제를 잘못한 걸로 얘기했다가 그냥 자기들 수출 기업 애로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초반기에 대응을 너무 냉정하게 잘한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일본이 우리 허리띠를 잡았는데 우리도 허리띠를 탁 잡은 형국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가면요. 삼성에 일본의 소주부품 회사들이 못 팔아먹을까봐 지금 안달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은 우리 편이고 시간은 아베에게 등을 돌리게. 아베 호흡은 짧은 호흡이고 우리 호흡은 긴 호흡이에요. 물속에 들어가서 아베는 10초 만에 나와도 우리는 1분 만에 나오겠다고 생각하고 하면 이깁니다. 거기에 국민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근거와 원인이 있어야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데 근거와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경제가 의외로 취약하고요. 우리가 가짜뉴스 내지는 잘못된 분석에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수출액은 비슷해요. 여러분도 아셨어요? 세계 수출 시장에서요. 일본 3.3% 차지하는 비율. 과거보다 그냥 완전히 줄었죠. 한국 3.0%예요.
인구는 일본이 우리의 2.5배잖아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반응이 없으시네. 상품권 드릴까요? 설날에 온 가족이 올라갈 수 있는 123점. 자, 1인당 GDP요. 85% 수준까지 따라갔어요. 우리가. 옛날에 막 4배, 5배 차이나. 비교도 하기 어려웠어. 우리 3만 불 초반, 저기 3만 불 후반이고요. 저기는 15년 동안 비슷해요. 현실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일본 10대 전자예산 전체 영업이익 삼성전자 절반에 불과. 맞습니다. 자, 이 보도 있죠. 야, 일본 GDP가 우리의 3배야. 그런데 어떻게 일본한테 맞짱 뜨려고 그래? 빨리 꼬리 내려. 이런 보수 언론의 초반에 보도에 일본에 왜 안 되는지 그 보도의 첫 번째가 우리보다 GDP 3배인 일본인데 문재인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잘못 대응해서 이런 사태가 왔다고 공격한 거야. 1억 2,400만이에요. 우리 인구가. GDP는 한 나라에서 생산되는 재화의 총량 아니에요. 우리 5천만이에요. 우리보다 2.4배 많아요, 인구가. 그리고 우리보다 산업화 이거 한 10년, 15년, 아니 한 15년 이상 앞서갔던 나라예요. 3배 차이나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85%까지 쫓아갔다는 얘기예요. 인구 대비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1인당 GDP든 전체 GDP든 일본의 85%까지 우리가 양적으로 쫓아갑니다. 그리고 질적으로는 아까 얘기한 89년까지 세계 50대 기업 중에 38개에서 지금 토요타 하나 살아남은 거는 일본이 신산업 진출을 못했다는 얘기고, 디지털 지수나 이런 것을 아까 좀 봤을 때 일본은 기본적으로 아날로그성 이 단계다. 아날로그성 시장이다. 이것이 일본이 향후에 4차 산업 과정에서 개별 기술 일부가 앞서갈 수는 있어도 전체적으로 시장적 접근이 안 되는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그래서 양적으로는 85% 쫓아갔고 내용적으로는 일본이 훨씬 더 안 좋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때렸다고 정의의 문제, 과거 역사의 문제, 식민지 침탈의 문제, 위안부 문제, 심지어는 우리 반도체를 때리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야, 빨리 꼬리 내리고 빨리 무릎 꿇을수록 경제 피해는 더 크다. 왜? 이것이 단순히 과거 문제로만 때렸으면 모르는데, 그래서도 안 되지만 만약에 강제징용 문제나 위안부 문제 우리가 한몫해버린다고 아베가 경제제재나 침략을 중단할까요? 헌법 개정을 통한 패권국가 전략 앞에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와 한반도 평화가 제일 큰 걸림돌이기 때문에 그거 흔들 때까지는 계속 경제적으로 장난 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강제징용 문제가 출발이자 종점이면은 그런 주장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에 산업적으로 타격 입히는 거에 헌법 개정을 통한 패권국가의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7월 21일 날 지난달에 참의원 선거 끝나고 자민당 의원들 모아놓고 아베가 한 첫 마디가 헌법 개정 함께 하자고, 그게 첫 마디였어요. 지난달 참의원 선거 끝나고. 그런데 우리가 강제징용 문제, 대법원 판결 문제까지 국내 언론이 야당에서 문제 삼으면서 빨리 무릎 꿇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에 무릎을 꿇으면 중단이 됩니까? 그게? 다른 꿈이 있잖아요. 아베. 다른 야욕이 있잖아요. 한국 경제가 너무 올라오니까 때려야 된다는 거. 2013년에 아베의 측근 3인방 중에 지금 경산성 장관이 있고 이마이라는 비서실장이 있고 그 다음에 자민당 간사장 대행이라는 하기우다가 있어요. 하기우다가 2013년부터 한국 산업 때려야 된다. 한국 원화를 많이 사들여야 된다. 그래서 산업에 대해서 크고 있는 한국을 두려워해서 때려야 되는 이유는 없지만 문재인 정부가 무릎 꿇는다고 그 행위를 중단할 것이냐. 내가 보기에는 아베 그림만 더 커져서 경제 피해가 더 커지기 때문에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일본의 정부 부채 요 빨간 건데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213%. 대한민국 망한다고 난리 났었죠. 이탈리아보다 훨씬 많아요. 영국이 110%, 미국이 100%, 대한민국 양이에요. 39%. 그래서 추경한다 그러면 뭐 빚 때문에 대한민국 이래놓고 자기들이 빚은 다 늘려놓고 말이에요. 뭐라 그러는데 국가재정 튼튼합니다. 39%. 자,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알아볼까요? 요거 뭐 서비스로. 자, 여기 보시면 일본이 제일 높은데요. 가계부채가 제일 낮아요. 57. 근데 대한민국은요, 정부부채는 제일 작은데 가계부채가 89%예요. 여기 보이시죠? 95%. 일본이 57%. 우리가 가계부채가 1등이에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 규제 있잖아요. 대출 규제 이거 DTI 이런 거 했기 때문에 그나마 난 거고 국가부채는 완전히 맛이 갔어요. 여기 보이시죠? 한국의 기업부채는 100% 미만이에요. 일본하고 똑같고. 중국은 요게 위험한 거예요. 164%예요. 기업부채가. 그래서 중국에 조금 동요가 오거나 위기가 온다면 요 기업부채에서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선전했어요. 일본 소재 수입하는 게요, 최근 10년 동안 우리도 27% 줄었어요. 부품은 46%가 줄었고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줄이고 있는데요. 이번에 아베가 재발전진기에서 이제 국사나 기술 독립 이런 거 팽창을 가하면 이제 아마 굉장히 곤란해질 겁니다. 자, 일본 기업 얘기는 아까 했습니다. 토요타 하나 남았어요. 그거는 신산업이 없다는 겁니다. 과거서 아까 얘기했습니다. 고노다마 이거는 한번 여러분 인터넷에 뒤에 또 검색해 보셔도 좋습니다. 고노다마는 위안부에 대한 담화입니다. 1993년도에 이 고노다마는 그냥 담화를 낸 게 아니고요. 일본에서 위안부 조사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조사 결과 이 담화가 나온 겁니다. 고노다마. 위안소는 당시 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다.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 이송에 관해서는 옛 일본군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관여했다는 것은 인정한 담화입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안부 모집에 관해서는 군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했지만 그런 경우에도 감원,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 의사에 반해 모집된 사례가 많았다. 더욱 관훈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한 적도 있었다는 것이 조사 결과 밝혀졌다. 세 번째입니다. 또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황에 참혹한 것이었다. 모집 이성 관리 등도 감원 강압에 의했고 대체로 본인들 의사에 반해 행해졌다. 다시 말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강제, 강압, 감원, 위안소 생활도 그랬었다는 것을 조사 결과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아베가 14년도에 고노다마의 재검증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뉴스나 뭐 여기 보셨겠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오부치 선언을 했고 무라야마 다마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과를 했습니다. 새로운 한일 관계를 위해서 과거사 사과를 했는데요. 그것과 고노다마의 차이점은 위안부 식민지 지배는 뭐 일본이 불법성을 한 번도 인정을 안 한 거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조사 결과 감원, 강제, 강압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시인한 유일한 담화입니다. 조사 결과, 일본의 조사 결과. 그런데 아베가 이것을 재검증이라는 것을 뽑아들어서 재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와 이것을 일본 정부가 조율했다. 그래서 조사의 신뢰성을 파기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아베의 아주 극단적인 과거사 부정과 한국 때리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노다마는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든 뭐든 이렇게 해서 꼭 한번 보시면 다른 무라야마나 오부치 선언하고 다른 것이 비록 위안부에 국한된 것이지만 강제, 강압, 강원, 감원이설, 그 다음에 위안소 생활에서도 강제적이고 참혹하게 살았다는 것을 조사 결과 입증한 최초의 것이기 때문에 이걸 아베는 때렸어야 파기시켜야 됐던 거고, 그때부터 한일 관계의 불행이 시작이 된 거고요. 14년도에 그렇게 하고 15년도에 위안부 합의를 박근혜 정부가 그냥 풀러덩 해준 겁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보면 박근혜 정부 때 해준 것을 문재인 정부가 파기한 게 아니고요.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냐면 그래서 우리 위안부 관계자나 이런 시민단체에서 조금 서운해하기도 한 게 뭐냐면 그 100억 원에 그냥 그 소위 말해서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화해치유재단을 없애버리고 박근혜 때 일본하고 한 거는 그 돈은 그대로 놔두고 있고요. 새로운 협의가 되면, 그래서 이거는 파기라고 우리가 선언한 적이 없고요. 그 재단만 해체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행형으로 만들어 놓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새로운 모색의 가능성을 만들어 놓고 책 잡히지 않을 정도로 지금 조정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누가 입장 변경을 했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조사 결과 강압과 강제를 인정했던 고노다마를 파기한 니네. 그리고 2015년 박근혜 정부하고 위안부 협상 이후에 바로 아베 총리가 강제 연행은 없었다고 얘기해요. 고노다마를 파기하는 순간입니다. 여기는 강제 연행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관원에 의해서.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 분석을 해주시면 왜 일본이 아베 정부가 약속을 깨고 입장을 바꾼 건지 고노다마부터 시작을 하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아베 헌법 개정과 아시아 패권 야욕은 남북미 한반도 항구적 평화 모색하고는 병립할래야 병립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 항구적 평화 체제가 떠오르면 아베의 패권 야욕은 물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거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조금 복잡한 얘기였죠? 그래서 경제산업적 측면에서 일본 아베의 공격, 과거사 측면에서의 아베의 공격, 그 다음에 새로운 미국의 안보체제의 변화와 일본에 의해, 한국에 의해, 그래서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와 일본 아베 정부의 패권 야욕은 타협할 수 없는 두 개의 대척점이다. 이 속에서 아베의 경제 측면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으로써 일본 경제의 쇠약함과 또 한국 경제의 상대적인 진화, 이런 것을 살펴봤고요. 무엇보다도 국민적 에너지에서 일본은 타의적으로 강요된, 형성된 형식적인 민주체제고, 우리는 국민들이 획득해 나간 자산으로서의 민주주의고, 디지털 지수나 활용도 등등을 봤을 때도 일본 국민과 대한민국 국민은 현저한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우리의 무기고 에너지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내년도 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 총선도 민주당의 반대편에는 자유한국당이 있습니다.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자유한국당이 못하는 걸 우리가 잘하면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못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선은 현대적인 문명과 시대의 흐름하고는 무관해요. 박근혜 발로 그냥 폭탄을 맞았는데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극우화돼가고 있어서 스스로 지지자들의 충성도는 이제 높아가겠지만 지지 영역들을 협착시키고 있어요. 중도층이나 혹은 이 결정 못하는 부동층을 흡수할 만한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고요. 공천 과정에서는 거의
거의 진짜 목불인견 수준의 싸움을 할 거고 분당 내지는 분당과 유사한 형태의 분열이 일어날 겁니다. 바깥에서는 지금 공화당이죠. 대한애국당이 몇 명의 의원들을 더 흡수할 거고 TK를 중심으로 오히려 자유한국당 후보나 바른미래당 후보, 자유한국당 후보나 애국당 후보, 자유한국당 후보나 자유한국당에서 공천만 못 받고 탈당해서 출마하는 무소속 후보들의 득표율이 만만치 않아서 민주당이 오히려 약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오히려 TK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안정적인 공천 관리하면서 자유한국당이 못하는 제도 혁신, 인적 혁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우리 정치, 우리 정당 정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들이 이런 인물들인데 이걸 놓고 판단을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또 드리는 이런 이제 혁신을 우리가 또 잘 해야 되고, 선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일 수도 있고 또 남북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 보수 정권에서는 북풍, 총풍을 선거에 악용을 했고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선거를 치르는 정당의 태도입니다. 2012년 이명박 집권 5년 차에 민주당이 4월 총선에서 과반수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꾸로 저쪽 당이 과반수였어요. 그때 우리 당의 공천 과정이나 선거를 치르는 과정을 보면 지금 보면은 정말 못했구나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잘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박근혜를 앞세우고 이명박하고 하여튼 뭐 타협을 했든 뭘 했든 공천 학살 안 하고 하여튼 안정적으로 대충 관리해서 치렀고 우리는 그야말로 눈 뜨고 일어나면 민주당발 파괴적인 뉴스였어요. 정확히 4년 후 2016년도 말씀드렸던 문재인 대표 시절에 탈당이 시작됐고 국민의당이라는 당으로 사실상 분당이 됐습니다. 총선 4개월 앞두고 시작된 탈당, 총선 2달 앞두고 만들어진 분당 사태에서 우리는 당연히 적전분열했기 때문에 참패해야 됐는데 포괄적인 진방 논쟁과 김무성 옥새 파동 등으로 국민들이 박근혜 정당에 등을 돌려버렸어. 그때 다 180석 한다 그러고 민주당 80석 한다 그랬잖아요. 거꾸로 우리는 일당이 되고 자유한국당은 120석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2012년 16년 총선에 거꾸로 된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경제 문제, 정권 교체, 정권 심판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이명박 정부 5년 차인데 정권 교체 지수 못 받고 국민들이 정권 교체해야 된다고 다 그랬는데 우리가 왜 과반수 한다는 예측을 뒤엎고 자유한국당이 과반수했겠습니다. 2016년도도 언론도 우리 민주당 당원들도 저쪽 180석하고 우리 80석 하는 줄 알았는데 저쪽이 주저앉았잖아요. 그래서 선거를 치르는 그 정당의 꼴, 모습이 가장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반증이 12년, 16년 선거. 내년 선거에서도 저쪽에서 못하는 거 할 수 없는 거를 우리가 잘하고 지금까지 봤을 때는 안정적으로 우리가 총선을 치를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혁신이라는 두 글자를 갖고 도저히 저쪽에서 못하는 걸 갖고 국민들에게 펴달라고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면 우리가 이깁니다. 이곳에서도 우리 이 고향갑의 문 위원장님 와 계시고 또 지금 국무위원 하시면서 지역 관리를 마음껏 못하는 이런 어려움에 있고 또 최근에 민심이 말이에요. 보도에도 나오고 그랬지만 3기 신도시 이런 걸로 이런 얘기들이 들리잖아요. 그러면은 다 떨어져야 돼요, 민주당.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경제 어렵다 이런 게 방어도 못할 정도로 여기저기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 지금 한 20% 가야 되고 민주당 지지율도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건 지금까지 우리가 정권 교체에 절실함을 갖고 교체한 후에도 여기서 우리가 그야말로 삿바끈을 놓치고 여기서 삐걱하면 안 된다는 걸로 지금까지는 똘똘 뭉쳐서 왔잖아요.
그래서 고향에 유은혜 장관님 지역, 김현미 장관님 지역, 혹시 이 지역에 지난 4년 전보다, 지난 총선보다 3기 신도시 등으로 민심이 일관하는 것 같다 해서 걱정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도 선거를 치르는, 고향 시민들이 봤을 때 선거를 치르는 민주당의 모습, 또 고향 지역위원회 모습, 당원들의 모습, 지지자들의 모습이 결국은 관건적이에요. 그래서 손잡고 똘똘 뭉쳐서 윤회 장관님이 비워놓은 이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같이 채워주시고 또 복귀하실 거 아니에요, 지역. 그때 또 손잡고 우리가 허점 안 보이고 하면 돌파할 수 있어요. 내년 총선에서요. 여러분들이 그런 또 새로운 모습으로 승리하시면 제 아들이 가수입니다. 지금 검색하면 나옵니다. 방송에도 자주 나와요. 수입이 아무리 봐도 세비하고 비슷하게는 버는 것 같아요. 제 세비하고. 그래서 어르신들은 몰라도 요즘에 20대들은 좀 알아요. 근데 얘가 가수라 그러니까 송파울 주민들이 가끔 그래요. 아들이 가수라는데 그게 엄마를 닮은 거냐, 최재성 의원을 닮아서 가수라.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와이프는 음치입니다. 그럼 누굴 닮았겠습니까? 이런 얘기하면 딴 데서 노래 안 하고 막 난리예요. 정말 점잖으십니다. 그래가지고 선거하겠습니까? 제 아들 가수고 저 닮았습니다. 그래도 가만히 계시네. 그래서 요즘에는 또 제가 노래 좀 한다는 게 소문이 나가지고 노래하라고 제가 그럽니다. 요즘에는 입금 텐데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여러분들이 우리 유인혜 장관님, 또 우리 문명숙 위원장님, 또 우리 김현미 장관님, 또 정재우 의원님 전부 손잡고 똘똘 뭉쳐서 설령 위기가 오더라도 선거를 치르는 정당의 모습을 유권자들에게 안정적이고 새롭고 튼튼하게 보여주면 이긴다는 이 진리와 같은 것을 고추 세워서 여러분들이 승리를 일궈내시면 제가 내년도에 와서 공짜로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지금 손 드신 분이 두 분 계시니까 질문 두 가지만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세간에 조국 법무부 장관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 게 우리 이 지역에 있는 가짜뉴스도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걸 말씀 좀 해주시면 제가요 오늘 막 쓰다가 여기 의외로 저기 길어져 가지고 뭘 페이스북에 하나 올리려다가 지금 이제 조금 마무리를 못한 상태인데요. 제가 정말 며칠을 고민했어요.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 때 6명이 낙마했습니다. 그때 3명이 뭘로 낙마했는 줄 아세요? 코드 인사였어요. 코드 인사가 낙마 사유가 됩니까? 근데 여론이 그때 코드 인사에 대해서 막 안 좋은 여론이 막 나서 코드 인사로 낙마를 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김병준 부총리예요. 얼마 전까지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그래서 그때 논문 자기 표절이라는 말을 처음 했어요. 자기가 쓴 논문을 어떤 학회지나 이런 데 이중적으로 했다 이거예요.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표절이라는 말을 그때 처음 했는데 그것도 뉴스가 됐어요. 그래서 낙마를 했어요. 그러면은 조국 후보는 저도 고민했죠. 너무 지금 이제 딸 문제 남은 거 아니에요? 딸 문제. 근데 이게 너무 여론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로 제가 쓴 거예요. 내일 올릴 겁니다. 청문 주자냐 대선 주자냐. 청문 주자면 정책이나 불법성, 도덕성에 대한 자질 검증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책은 그렇다 치더라도
불법성과 도덕성은 어디 갔다 속도 위반 닦지 않았거든 불법 가지고 처벌하지는 아니하잖아요. 사퇴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불법과 도덕성의 정도를 판단을 해서 이게 심하다 그러면 낙마하는 겁니다. 근데 조국은 그래서 불법이 없어요. 조국이 없는 세 가지. 그 다음에 조국이 없어요. 조국 문제가 아니고 다 뭐 5천 등등의 문제예요. 조국이 딸 문제든 뭐 와이프 투자든 조국이 뭘 한 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 5천 문제, 운동학원 문제, 동생의 문제, 동성이 이혼한 전 아내의 문제도 조국이 후보자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없는 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강화된 7대 기준. 그것도 제가 아이고 참 그때 백수 시절이라 가지고 말도 못했는데 7대 기준을 강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우리는 도덕적으로 더 쪼여놔요.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7대 기준 어디에도 안 걸려. 이 세 가지가 없는 거예요. 불법이 없고 본인이 없고 7대 기준에 걸리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이게 청문 주자들은 자질 검증인데 대선 주자는 어떻게 하죠? 언어, 태도, 코디 심지어는 이것까지도 또 옛날에 썼던 글까지도 표 깎아먹고 지지율 깎아먹을 만한 거는 다 공격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 그 형국이라서 자유한국당 스스로가 조국을 청문 주자가 아니고 대선 주자로 지금 공격을 하는 거예요. 지지율 떨어뜨리고.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없고. 그리고 딸 문제 하나 있는 거. 딸 문제는요, 어느 입시 전문가가 쓴 글 봤어요? 김호창 씨가 많이 돌아다니고. 그때 입시 제도예요. 그래서 그거를 안 했어야 돼요. 지금 문제가 이 자유한국당에 먹을 거리가 안 되려면 그걸 안 했어야 돼요. 근데 그거 합법적이고 그때 한겨레 신문, 뭐 중앙일보 전부 그런 이제 아이들 인턴십이나 학부모 인턴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권장하고 성공 사례들 뭐 이런 것을 막 보도하고 그랬을 때 10년 전에 입시 제도 하에서 만들어 놓은 그게 옳은 제도다 그런 제도라는 건 뭐 두 번째 치고 10년 전 입시 제도에서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불법성이나 이런 게 없는데 많이 안 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왜 했느냐 결국은 이 문제입니다. 부정입학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기 썼는데 입시 제도가 어떻든 숫자가 적은 것은 앞으로 국무위원 할 사람들이나 혹은 할 가능성이 있거나 혹은 자기 혼자 꿈꾸는 사람들은 그거 절대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재산이 있더라도 펀드 투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부모가 유학증이라도 거기서 태어나면 안 돼요. 그리고 거기서 부모가 귀국해도 끝까지 남아있거나 같이 귀국해도 외고 진학하면 안 되고 수시 지나가고 수시 모집하고 일반 모집 있으면 수시 모집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모집에만 해야 되고 인턴십 제도를 권장해도 하지 말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들 문제도 외국 국적을 미국 국적을 활용하지 않겠다는 서약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군대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왜 그때 포기 안 했냐 이렇게 얘기 나오면요 23살 아니에요 조국 아들이. 그래서 앞으로 군대 가겠다는 얘기예요. 외국 국적 행사하겠다 그러면 안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그래서 딸 문제는 한마디로 그것이 입시 제도 속에 있는 합법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두 번째로 조국 후보가 부당하게 청탁하거나 정유라의 그것처럼 출석하지 아니하고 패스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잖아요. 정유라는 고등학교 때 며칠 출석하고 그렇게 된 거고 권력이나 위력을 직간접적으로 행사해서 하지 않은 행위를 한 것처럼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도적으로 있는 입시 제도에
이 입시생들, 수험생들이 많이 하지 않는 사례들을 한 겁니다. 그걸 왜 조국이 거부 못했냐? 딱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웅동학원부터 전처 문제부터 쭉 몰아오다가 이 문제에 아들 문제까지 딱 해놓으니까 무언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과한 점이 있습니다. 과한 점이 있어요. 근데 그건 불법도 부정입학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과한 것에 대해서 제도적으로는 있었지만 과한 것에 대해서 공직자 그것은 사과하고 한번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국이 아니고 만약에 지금 우리 정부나 저쪽은 두말할 것도 없이 정부의 다른 만약에 국무위원 후보였어요. 이번에 뭐 과기정 통부장관이나 그러면은 이 딸 문제로 너 그만둬?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지나치게 했어? 이럴 수는 있어도요. 그래서 조국이니까 문제가 이 정도 커진 거고요. 조국이니까 낙마 사유가 아닌데 그만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앞에 얘기했던 청문 대상 주자냐, 대선 주자냐인데 대선 주자처럼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개혁이잖아요. 유시민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노무현 대통령이 내정했을 때도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일 잘했대요. 좋습니다. 근데 유시민에게도 없는 게 있어요. 조국은 이미 이 정부의 개혁의 아이콘이 됐어요. 그런데 그냥 마냥 개혁을 잘할 사람 이런 게 아니에요. 대다수의 청문위원들은, 청문 대상들은 전 정부나 지금 정부나 임명을 하면서 여기에 적임자라는 얘기라는 아주 평이한 추천사를 하죠. 유시민 정도는 그래도 복지행정의 개혁과 뭐 이렇게 가는데 조국의 경우에는 두 가지 다 아니에요. 개혁이야. 그런데 아주 구체적인 목표까지 있는 거예요. 왜 조국에게 코드 인사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는 모기만 할까요? 원래 자기들 기준으로 따지면 코드 인사의 압권 아니에요? 조국 임명이. 근데 그 얘기는 모기만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개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저거 주저앉혀야 된다고. 그리고 그 개혁이라는 것이 좌표가 너무 구체적이에요.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잖아요. 그래서 추상적 개혁 주자가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단기 목표가 있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 조국이어야 공수처, 검경수사권 한다라고 여러분도 얘기하고 자유한국당도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쪽도 인정하는 거예요. 대선 주자로 지들이 그냥 설정을 해버리고 7대 기준 어디에도 안 걸리고 조국도 없고 불법도 없고 7대 기준도 없는데 왜 조국이냐? 그리고 왜 니네 코드 인사라고 세게 얘기 안 해? 그거는 공수처 등의 개혁 과정에 조국이 상징이 됐고 실질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국이니까 이런 것을 감내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은 구체적이어야 돼. 그래서 매우 감성적이고 매우 기분 나쁜 것을 건드린 건데 역대 어디에도 낙마 사유가 아니고 제가 33명의 김대중 정부부터 청문회 제도 생긴 다음에 지금까지의 낙마 사유를 보니까 33명이에요. 그 중에 16명이 본인 부동산 투기야. 그 다음에 과다한 논문 표절 등등이에요. 그게 2건이가 있고. 그 다음에 자녀 병역 면탈 뭐 이런 거. 본인 미국 국적. 그 다음에 정성근이가 박근혜 대표 때, 대통령 때 문체부 장관은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청문회 당일날 점심때 폭탄주 먹었어.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낙마 사유의 절반은 부동산 투기고요. 나머지는 불법이나 뭐 청문회 중에 폭탄주 먹은 이상한 경우 그겁니다. 그래서 조국을 낙마시키려면 일단 불법이 하나라도 있어야 돼.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은 세금 거액의 세금 탄류를 중복적으로 했어야 돼. 역대 낙마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려면. 그것도 안 되면은 본인이 병역 기피하거나 자식이 병역 기피했어요.
그것 빼고는 뭐 남은 거냐 하면은 청문회 중에 폭탄 좀 하셔야 돼.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여정부 때 6건 중에 3건이 기분 나빠 코드 인사 이걸로 여론이 비등해갖고 낙마한 어처구니 없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에 재판이 되지 않으려면 과거 어떤 국무위원 후보자, 청문 대상자에게도 조국이 없는 게 있고 조국만 있는 게 있습니다. 조국이 없는 거는 아까 얘기한 불법성, 어떤 문제에도 본인이 등장을 안 해요. 그 다음에 7대 기준에 해당이 안 돼. 이게 없는 거고 조국만 있는 거 하나는 개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상공사하고, 그리고 그 개혁이 너무 구체적이야. 그냥 최재성 그러면은 공직사회의 개혁을 위해서 적임자 이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국은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당면에 아주 구체적인 홀이 있는 거고, 그것의 적임자라는 것은 우리도 그렇고 본인들도 공수처 때문에 조국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기요, 한 가지만 더. 지금 우리가 열감이잖아요. 열감인데 가짜뉴스가 너무 많이 난무하는데, 어제 내가 강화문 가서 봤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묶어놓고 탄핵이라고, 또 심지어 대통령을 빨갱이를 총살시켜야겠다고, 그 다음에 청와대 폭발시켜야 된다는 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도 있는데, 옛날부터 벌써 남산이 잡혀가고 다운했는데 지금 그렇게 가짜뉴스들이 많이 퍼뜨리는데도 여당에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지 너무 궁금해서 제가. 네, 저기 가짜뉴스를 보면요 90%가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이에요. 왜 그럴까요? 당사자인 대통령과 그 가족이 거기를 고발하지 아니하면 처벌할 수 없어요. 그걸 아니까 전부 근리 모아서 하는 거죠. 고발하면 처벌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유튜브 뭐 이런 데서 보면 가짜뉴스가 그런 거고, 나머지는 황당한 몇 건을 제외하고는 교묘하게 하죠. 그래서 대통령과 여기 관련돼서는 과감하게 하는 게 고발당하지 않는다는 거를 아니까 대통령 고발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짜뉴스 대부분은 그런 거고요. 거기에 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다른 거는 우리가 뭐 대응하면 되기도 하지만 불법적이지 않게 교묘하게, 그래서 의혹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의혹이라 그러면 처벌받지 아니하니까 그런 겁니다. 예. 제가 굉장히 질문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마지막 질문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알려주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조국 교수님한테는 흠이 있길래, 즉 다시 말해서 법의 전문가인데 법의 선후배가 없습니다. 사실 학기자가 아니면 선후배가 없으니까 법을 하기 위해서 버리기머리 할 수 있다는 제 뜻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번 김대중 선생님이 되시고 노무현 되실 때는 그분들의 큰 노력이 있었는데, 현재 와서는 지난번 투표했을 때 보면은 또 인기로 말하면 자유한국당이 정의당까지 밑에까지 하락이 됐었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황교안이 일어서고 나서, 대표되고 나서 자유한국당이 서서 올라왔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이루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잘해서 되는 것도 되지만은 상대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내년 이상 이룰 것에 대해서 현재 우리는 또다시 어떤 그 흠이 생기면은 가까스로 올라서 있는 것을 또다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해야 되는데, 막상 현재 우리가 잘 돼서 됐냐 하고서 우리가 말하는, 저희들 말은 그렇습니다. 저 본사에 계신 분들이, 법부에 계신 분들이
어떤 우리가 잘해서 이렇게 인기가 있다라고 혹 착각에 빠지면은 또 저가 같은 물에 빠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 이제 고향 지점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도 많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면서 저희 구역에서는 저희 담당 구역에서는 이번에 이거를 또다시 3선까지는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도가 저희들의 사회 평가에 비춰지는 일들이 거의 다가 좀 이상하게 그 주위에 여건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꼭 마이너스 되고 또 위에서 그 이겨내지 못하면 마이너스 될까봐 그게 큰 걱정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뭐 대답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요, 제가 있는 송파울 지역이 민주당으로는 사실은 처음 된 거와 다름없어요. 지난번에 최명길 의원이 나중에 탈당했지고 민주당 후보로 됐는데 그때는 김무성 옥새 파동 때문에 지금 박근혜 변호인하고 유영하 변호사하고 그 송파울 후보로 지난번 총선에 박근혜 쪽에서 내려고 하고 김무성 대표 쪽에서는 딴 사람을 내려고 하다 후보를 못 냈어요. 그래서 무소속 하고 해서 최명길 후보가 됐는데 자유한국당이 후보를 낸 상황에서는 처음 된 경우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취약지구라는 거예요. 강남하고 똑같아요, 송파울이. 그래서 그만큼 어렵다는 거거든요. 근데도 오늘 여기 와서 제가 열심히 했으니까요. 유은혜 의원 열심히 하시다가 혹시 송파에 아는 사람 있으면 꼭 연락 주시고. 그래야 저도 뭐 본전은 아니더라도 좀 뽑고 갈 거 아니에요? 꼭 기억해 주세요. 네, 123층 제가 언제든지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질문이 있을 것으로 알고 기술적인 시간 되시면 저희 금세 끝나니까 같이 기념사진 예. 촬영하시고